다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셨으니까 국내 신문도 인용을 했는데요. 어디죠? 잘 안 보이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왜 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 거기 가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국을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안갚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적폐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 사태, 언론 보도, 허위 과장 왜곡 보도의 사례들입니다. 모든 우리 언론들이 언론 자유를 너무나 심하게 누렸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라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종이밥을 못 얻어먹은 바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여러 식사 자리를 많이 만들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녁마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약속이 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모도 대선에 염두에 두고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소통을 자주 하라고 그러시면서 또 그럼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이게 협상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김정은이 전략에 말려들어서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걱정이라는 겁니다.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총리님, 네. 학원 다니세요? 저런 게 순간순간 생각나세요? 저런.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이 패셔니스타예요. 제가 한 그 장례식장에서 뵀는데 비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 비로도. 벨벳? 그 재질로 만든 양복을 입으셨더라고. 이제 그것이 주름이 가지 않는 네. 그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섞인 그런 섬유입니다. 멋쟁이세요. 그게 이제 해외 출장을 자주 가거나 하는 사람은 주름이 가지 않는 양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조문 갈 적에 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름이 가면 아주 좀 흉하거든요. 주름이 가지 않는 걸 입었습니다. 제가 무척 반가운 것이 일단 머리 크기가 비슷하고요. 근데 저렇게 그 국회에서 답변하시고 나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오십니까? 역시 나 말 잘했어 이렇게? 저게 유튜브에 소재가 됐다는 건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요즘은 압니다. 그때는 몰랐었어요. 에이. 아니요. 몰랐었고요. 이제 처음에 2017년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실검 1위에 제가 올라갔다고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예. 끝입니까, 이야기에? 제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 한 번씩 이력을 체크해 보거든요. 서울법대를 졸업하신 다음에 보니까 카투샤 하셨더라고요. 거기 영어 좀 돼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뽑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그 병무비리 근절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된 현안이었었는데요. 제가 훈련소 갔을 때는 병무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군번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통째로 어디로 보내고 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카투사에 8명인가 6명인가가 배정이 됐었는데요. 제 앞뒤로 누군가가 센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고맙다고 할 텐데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아일보 국제부에서 계속 계셨고 일반 특파원도 하셨죠. 네.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 17, 18 내리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원내 총무, 지금은 원내대표라고 그러죠. 원내 총무. 2012년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37대 전남지사에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분이 공직자 생활을 전남지사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구나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가 되셨거든요.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그렇게 신임한다고 아주 각별하게 챙긴다고 제가 들었어요. 두 분이 무슨 사이십니까?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 전에 찾아보니까 관계가 없던데. 네,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네. 기획재정위원회를 같이 했었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제가 도지사 될 욕심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이 좀 저조했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을 자주 뵐 기회가 없었었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인연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그 무렵에 제가 그 말씀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텔레비전으로 쭉 보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행위원장인가를 하셨는데 보통은 집행위원장이 이쪽 높은 자리에 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밀려나서 맨 말석에 계셨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저도 저희 집안의 장남인데 가족 사진 찍다 보면 제가 말석으로 밀리곤 해요. 동생 중에 어떤 녀석이 가운데 떡 차지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구나라는 건 느꼈는데 그때 제가 대통령 되시려면 너무 그러시지 않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투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한가운데로 가셔야지 정치인이. 예, 정치인들은 보통 절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거든요. 절대. 네. 아주 몸싸움을 해서라도 안 놓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누가 오시든 양보하고 말석으로 밀려가셨어요. 그거 1등이 박영선 장관인데. 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그 공식적이 아닌 최초의 대화가 아니었는가. 사담은 그게 처음이었다. 그때가 처음이었었죠.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후에 제가 제 홈페이지에 그 글을 올렸었어요. 당시에 우리 당의 막말, 이게 조금 그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그래, 그걸 좀 자성하자는 취지로 태도보수라는 얘기를 제가 글로 썼어요. 태도보수. 태도보수. 진보적 가치, 공정이라든가 분배라든가 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하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그 추구하는 태도는 보수적이길 원하는 쪽으로 간다. 고령화, 고학력화, 고소득화에
영향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그 며칠 뒤에 대통령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글 내리라고. 당신이 책을 쓰시는데 네. 그걸 인용해도 좋겠냐고. 그래서 아니 그건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이 됐으니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가 그 어른의 전화를 받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적으로 거의 이거 없었습니다. 교류가 없다시피 하셨는데, 근데 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상징적이고 본인을 딱 발탁하셨을까요? 그거야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안 물어보셨어요? 네, 그 사실은 2016년 5월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탄핵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하던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 1년 반도 전에 예. 2016년 5월쯤에 대통령님을 모시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총리 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안 들은 걸로 하겠다. 그때는 왜 야단을 치셨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헛 약속. 정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약속.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 바뀐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그 말을 안 들은 걸로 할 테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문 대통령은 이미 한참 전부터 총리님을 혼자서 그냥 낙점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지요. 아니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 왜 저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각별하게 신임하시고 챙기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내밀한 그 사적인 인연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적인 인연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애초 예정대로 있었다면 한 1년 6개월 전에 네. 마음에 혼자 품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가서 사람 시켜가지고 네. 참 그러면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겪으시면서 그런 걸 짚어볼 만한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좀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을 준비로 충만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 조금 전에 유시민 이사장님 하시는 걸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라디오는 저렇게 하는 건데 큰일 났구나. 저는 비디오입니다. 네. 2016년 5월에 그 얘기를 들었지만 2017년 5월 10날 발표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만큼도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단 한 번도.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냄새를 풍기셨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본인만 눈치채셨구나. 저는 약간 뭐 그 말씀인가 보다 그 정도는 생각했죠. 그게 어떤 워딩이었습니까? 적어도 초대 총리는 호남에 좋은 분을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거 나야. 네, 이제 대통령께서 저한테만 그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분이신데요. 저에 대해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참 일하기 편했어요. 일하기 편했고, 일하기가 행복했고요. 일하는 게 행복할 정도셨어요? 그럼요. 두 분이 사귀시는 거 아닌가. 브로맨스인데. 근데
아, 이래서 나를 시켰구나. 그런 에피소드 없어요? 뭐 좀 주세요, 좀.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예. 그 자기 자랑처럼 될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정세균 총리님이 취임하시던 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방을 뺀 날이죠. 예. 그날 저녁에 대통령께서 신구 총리를 불러서 신구, 예. 대통령 네 분이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님자를 붙이시잖아요. 예. 이 총리님 글 잘 쓰시니까 책 한 번 쓰시지요. 그래서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그 강원도 산불 같은 재해 재난에 대처했던 경험을 책으로 쓰시면 후배 공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모델로 하는 글은 안 쓰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말할게요. 워낙 그때 잘했기 때문에. 두 분이 대화할 때 그렇게 스님들 선문답 하듯이 그렇게 서로 허공에 던지고 이렇게 알아서 받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제가 인터뷰를 계속 사양했던 게 잘한 거죠. 각별하게 생각하셨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예. 일처리에 손댈 데가 없다. 그렇게 신임하셨다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에피소드 정도가, 그, 총님이 하신 일을 책으로 내야 할 정도로, 자랑을 조용히 하셨는데. 두 분 사이에 대통령과 총리로 만났어도 주고받는 신뢰의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옴표 써가지고 할 게 없네, 오늘. 때로는 제가 버릇없어 보일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제 자리가 바로 옆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 마치고 갑자기 대통령님과 이렇게 의자를 돌려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그런 사진 있죠. 그걸 나중에 보니까 건방질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굉장히 그런 걸 스스럼 없이 해주시고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거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대통령님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무려 머리를 맞대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국민들께 꽤 안심감을 드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대통령과 총리가 때로는 이렇게 편하게 머리를 맞대고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 오히려 총리 된 이후에 좋아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쪽이죠.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직접 같이 그렇게 일해보니까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걸 느끼셨나 보네요.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으로 드문 지도자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항상 잡고 계세요. 그것은 그 문제를 골똘히 여러 차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그 특별한 장점을 갖고 계세요. 정의원님 혹시 사석에서도 이 목소리와 이 톤으로 쭉 항상 말씀하십니까? 예. 사모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까? 빨리 좀 말하라고? 제가 오히려 아내한테 말하죠. 짧게 말하라고. 전남지사 되면서 사실은 여기서 내 공직 생활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었죠? 그렇죠. 제 고향에 지사로 내려가면서 그때는 공직 끝내고 자유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다시 현장에 뛰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총리까지 하시다 갑자기 또
지역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종로에 와가지고 현장에 뛰시니까 힘드시죠? 예, 저는 선거를 졸업했나 싶었는데, 뭐,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됐지 않습니까? 피할 수. 네. 현장에서 오랜만에 직접 뛰시니까 어떠십니까? 우선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새로운 얘기를 듣는 건 늘 설레는 일인데요. 덜어는 이제 승부가 걸린 선거고 그렇죠. 또 승부 어떤 두 사람의 승부를 뛰어넘는 맞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머리를 스치는 때가 있죠. 좋은 생각도 스치고 안 좋은 생각도 스치고 그렇죠. 과거에 뭐 국회의원 선거는 혼자만의 선거였지만 이번에는 세력 전체를 대표해서 부담이 더 크시죠, 훨씬. 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악수만 해도 느낌이 온다고 하던데, 그런 느낌이 좀 오십니까? 열탕과 냉탕 사이? 네, 뜨거움도 있고 차가움도 있고 종로의 특징이죠.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 선거에 이제 직접 뛰기 시작하시면서 총리 시절에는 없던 현상인데, 총리님에 대한 관련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댓글들이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담반이 붙었나? 워낙 총리님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일반 지지도가 높고, 그래서 종로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해당 기사를 일일이 다 자세히 보지 않으셨으면 모를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주요 후보들의 관련 기사를 다 찾아보는 사람으로서는 댓글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거 느끼십니까, 혹시? 그럼요. 부정적 글이 꽤 많이 실리는구나. 네. 이걸 알죠. 부대가 붙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 프레임을 돌리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느끼시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보면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프레임도 많고 저분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길 건데 라고 생각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오히려 저쪽에서는 요 게임을 이기면은 전체를 이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화력이 붙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좀 되시죠? 선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직수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수순을 밟으시다가 다시 최전선으로 뛰어드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일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도 취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총리님? 저는 미래를 걸고 한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지지도 1, 2위가 맞붙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걸 내놓고 국민들의 뜻을 여쭙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거구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렇죠. 종로만의 책임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싶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4번의 국회의원 선거, 1번의 도지사 선거 보다는 훨씬 더 정책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미래를 걸고 하는 총선이다. 네. 유권자들께서도 기왕의 종로에 지금 국민의 가장 많은 기대를 받는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거철이 되면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되는데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그런 성숙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시려고 나가신 건 아니잖아요. 총리로 호출받았을 적에는 이게 마지막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지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네, 처지가 됐지요. 아이, 짜증나, 지지율 막 이러면서. 당연히 그에 부과되는 책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은 다 해야죠. 오. 공직생활 하다가 은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지지율 1위가 될지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얼떨떨하지요. 아직도 얼떨떨 하십니까? 예, 좀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뜻하지 않게 올라와서 네. 지지율이라는 게 신기루 같긴 해요. 생각해 보시면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근데 총리님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정치도 굉장히 많아요. 반기문 전 총리. 근데 총리님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는 말이야. 2년 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거기까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 눈앞에 종로가 모든 걸 가리고 있었어요. 종로는 이제 2달 이내에 끝날 텐데 그 2달 이후에는 할 겨를이 없죠. 아직은 겨를이 없다. 네. 우선은 4월 선거의 결과가 줄 영향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 선거는 왜 중요합니까? 2017년에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 전후에 분출됐던 분노, 요구, 절망 이런 것들이 수렴되고 이렇게 해소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이번 선거는 그 탄핵 이후의 역사의 흐름이랄까 하는 것을 제대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지체하거나 역류하게 할 것인가가 걸린 문제죠. 지체하거나 역류하면 굉장히 많은 세월을 또 소비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도 유시민 이사장이 하면 훨씬 쉬운데 제가 하니까 어려워지네요. 네. 아닙니다. 예. 편집할 거니까요. 제가 총리님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진짜 오래 노력했는데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 많죠. 무슨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기다리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로서는 실수해도 좋은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마저 실수하면 어떡해. 그래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언론에 자주 나간다 싶으면 공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 네. 언론도 그렇고 언론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좀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럴 때는 꼭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요? 네. 말을 많이 하면 그 공허한 소리가 섞이게 되죠. 말을 안 했으면 더 나았을 법한 얘기도 하게 되고요. 빈말들이 있죠. 예의상 하는 말들이라든가 무의미하게 하는 말들. 그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예. 공허한 말들이 둥둥 떠다니는 걸. 예, 이제 저도 막걸리 마시거나 그러면 말수가 많아지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도 그냥 짓거려도 되는 말 정도에 묶어두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일하실 때 굉장히 무섭게 하신다고. 예. 그런 얘기가 왜 나온 거죠? 나오겠죠. 무섭게 집중해요. 그래서 일할 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 옆에서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핀잔을 듣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짜증은 어떻게 내십니까? 짜증이 나는구만. 이렇게 하십니까? 목소리를 막 높여서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개새끼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 하시는 김현미 의원께서 제가 2002년에 대변인 할 때 여러 부대변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부대변인들이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 같은 걸 써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봤더니 저한테도 그런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 것이 아니에요. 문장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앞으로 부대변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처가 됐는가 봐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냥 그 목소리 톤으로 자기 이름으로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상처가 막. 네. 그래가지고 그날 소주를 많이 마셨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소주를 마시면 기자들하고 같이 마셔가지고요. 그게 지금도 그 기자들의 뇌리에 그냥 꽉 박혀 있어요. 네. 이낙연 총리는 아주 사람을 호되게 다룬다. 아주 고약한 상사다. 아주 고약하다. 네. 자기 이름으로 글을 쓰시오 그랬는데. 저를 생각해서 쓴 건데 돌아오는 반응이 네 이름으로 써라 하는 투니까. 네. 목소리 톤을 높이지도 않고 상소리를 하지도 않고 지금 목소리 톤과 속도로 네 이름으로 쓰시오 이렇게 큰 상처가 되었어 이렇게. 하여튼 무서운 상사라는 얘기는 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김현미 장관님은 이 얘기만 하면 맨 그 얘기만. 그때 그랬지 않냐고. 네. 10몇 년 전에. 저는 어디 가나 칭찬했다고 생각하는데. 욕은 안 하시고 사십니까 그러면? 뭐 답답한 친구 뭐 이런. 답답한 친구. 답답한 친구. 자, 바쁘셔가지고 오늘 보내드려야 할 텐데 선거운동이라는 게 진짜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엄청 힘드시죠 요즘.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아침 출근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인사를 하거든요. 오후 이 시간 되면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도 뻗더라고. 그런데 그 덕분에 불과 2주 3주 사이에 허리띠 구멍 2개가 줄어들었어요. 혹시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출마가 좋다. 총님, 선거가 끝나기 전에 막바지쯤에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총리님한테 마음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선거 막바지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선거 막바지 되면 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온갖 이야기들이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그럴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나와서 그냥 요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투표하세요. 뭐 이런 거. 예,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 선거는 특별히 더 중요하지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어떤 불행한 일, 그 뒤에 등장한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그나마 좀 더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지체될 것이냐 아니면 역류할 것이냐 가속이냐 지체냐 역류냐 그 뒤에 남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일 거예요. 그 점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선거가 뒤로 갈수록 실수 같은 것이 크게 작용하고 우리의 언론의 그 취향이라는 것이 정책 대결 이것이 아니고 그런 쪽을 즐겨 다루잖아요. 그 점에서 당도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거고요. 저도 굉장히 조심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